잠시만. 충남대학교 권순관 멘토입니다. 2011년 11월 30일 7시 45분 윤용주 멘티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학원 갔다가 지금 온 거야? 여보세요? 응? 말이 되게 느리게 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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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하나도 못 들었어. 응. 아, 왜 찢어졌어? 어. 어. 응. 연습하는데. 응. 어. 아, 거기 넘어가다가 너 찢어졌지? 아. 학원 갔다 온 건 아니고? 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지? 한 2주, 3주 남았나? 여보세요? 왜 자꾸 끊기지, 이게? 응? 아, 그래? 응. 아, 이제 영조도 이제 중3이네? 한 학기 빨리, 아니, 1년 빨리 가지. 그치. 이제 나이 들면 더 빨리 갈 거야. 근데 중간에 시간이 안 가는 시기가 한 번 있어. 군대에 있을 때. 그거 알아? 푸른 거탑 알아? 푸른 거탑? TV 프로그램 중에서 푸른 거탑이라고 알아? 그거 보면은 군대 얘기 나오거든? 좀 군대 얘기 약간 사실적으로 잘 그려놨어. 선생님은 좀 전까지 그거 보다가 보면서 너 기다렸는데 그거 재밌더라. 한번 봐봐, 나중에. 오늘은 우리 EBS 이거 마지막 시간이지. 유럽 세계의 성장. 지금 네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야? 어, 미국이나 중국. 미국이야. 최고의 강대국은. 네, 미국이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바로 유럽이었어. 근데 유럽은 사실 시간을 한 400년, 500년 전으로만 되돌려 봐도 걔네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였냐면은 바로 아마도 그때는 뭐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고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할 만큼 뭐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강대국이라고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그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가 바로 그 오늘날의 중동 지역 있지. 중동 지역의 나라들하고 바로 중국 쪽이 힘이 강했어. 반면에 유럽은 오늘날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 심한 말로 하면은 한 멕시코나 뭐 동남아시아 그런 쪽. 왜냐면 유럽은 보면 땅덩어리도 되게 좁잖아.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가 걔네는 사실 그렇게 자원이 엄청나게 많진 않단 말이야.
자원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그 안에서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민족이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유럽이 1800년대, 1900년대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유럽은 강하다고 많이 인식이 되잖아, 그치? 그 유럽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신앙로 개척이야, 신앙로 개척. 뭐 신대륙 개척이라고도 하는데 신대륙 개척은 좀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메리카 대륙에는 누가 있었어? 우리 유럽인들이 발견하기 전에 인디언들이 있었지.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땅이 전혀 새로운 땅이 아니잖아. 이렇게 신대륙이라고 하는 건 유럽적인 유럽의 역사가들 입장에서 오직 유럽의 역사가들 입장에서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신대륙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고 신항로 개척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해. 신항로 개척을 왜 하게 됐냐면은 유럽이 힘이 약했었다고 했잖아. 얘네는 힘이 약했고 자기네들 자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은 자원을 얻으려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랬었어. 그러다가 원나라가 1300년대인가 1200년대 그때 보면은 거의 동부 유럽까지 정복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동서 교역이 좀 더 활발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원나라, 즉 중국의 그러한 자원들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유럽에 비해서 향신료가 뭔지 알지? 후추나 뭐 음식에 향을 감미하기 위해서 뿌리는 조미료 같은 거라고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 향신료나 비단 같은 게 유럽에서는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중요했었단 말이야. 이런 동방 산물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지. 자기네들 나라에서는 정말 비싼 건데 중국에서도 물론 비싸긴 한데 유럽만큼 그렇게 희소성이 높진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산물을 어떻게 해서든 차지를 해서 자기네들 나라에 와서 비싸게 팔면은 차액이 남게 되고 그로써 부자가 될 수가 있겠지. 이러한 동방 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여기 292쪽에 보면은 지도 있지. 지도 보면은 리스본 쪽에 가지고 지중해 어딘지 알 수 있지 너. 지중해가 어딘지 알아? 맞아. 그쪽 사이에 있는 그쪽이 지중해야.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여러 국가들하고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했는데 이 교역을 하는데 뭐 중간에 이어주는 국가나 중개 국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전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스만 제국이라는 그런 국가가 나타난 거야. 근데 유럽의 국가들은 무슨 종교를 믿어? 유럽의 국가들. 그리스도교지. 반면에 오스만 제국은 중동 쪽이야. 이슬람교지. 이 당시에는 종교에 따라서 그런 대립 같은 게 심했단 말이야. 오스만 제국이 이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보다는 당연히 같은 종교인 사람들한테 좀 더 상업적인 혜택을 많이 베풀겠지. 그 혜택이 간다고 하는 거는 다른 세력한테는 곧 불이익이 간다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지중해에서 교역을 나누기가 어렵게 된 거야. 그래서 지중해 말고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어. 그리고 이전에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혹시 바다 가봤지? 바다 가면은 저 끝에 수평선 있고 수평선 끝에
네가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수평선이 있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잖아, 그치? 어.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저 안 보이는 곳까지, 그 수평선 있는 곳까지 나아가면은, 그 이상까지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지구는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더 나아가면은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떨어지면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한 거야. 기독교적 믿음에서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놓은 여러 과학자들이 있었어. 여러 과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이렇게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신앙로 개척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항해술이 발달했는데 나침반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말했듯이 방향을 알려준다고 했지. 빨간색이 뭘 뜻하는 거야? 바늘의 빨간색이? 북쪽을 뜻하는 거지. 그리고 해도라고 하는 게 바다의 지도 같은 건데 오늘날의 위도 경도랑 비슷한 거야. 위도 경도 알지? 지구위 알지? 지구위에 있으면은 가로선 있고 세로선 있고 경도, 위도 경도. 그런 걸 사용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걸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야.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면은 얼마나 가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당시 바다에는 상업선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 자기네들 물건을 팔면은 그 물건을 판 대가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배에는 그래서 귀중한 물품도 있고 동시에 돈도 많단 말이야. 금 같은 것도 있고 은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노리는 해적들이 많아. 해적들 뿐만 아니라 경쟁 상대 있잖아. 막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배를 띄웠다고 하면은 현대 쪽에서 경쟁을 하려고 이 당시에는 따로 뭐 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도 뭐 해적을 고용하거나 현대가 직접 얘네 삼성의 배를 치기도 한단 말이야. 그에 대비해서 그럼 삼성이란 배는 뭘 가지고 있어야겠어?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전까지는 바다에서 어떻게 싸웠냐면은 여기 배와 배가 있으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야. 충돌을 해서 뭐 이렇게 박아버려가지고 하나를 난파시키든가 난파시키지 못할 만큼 둘 다 튼튼하다면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여기서 다리 같은 거를 놓고서 선원들이 건너가서 싸우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거의 육지에서 싸우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 근데 이제 해상전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이 배에서 이쪽으로 대포를 날리는 거야. 근데 이전에는 대포를 못 날렸어. 왜일까? 화약이 발달하고 대포라는 것이 발명되고 나서도 한동안 배에다가 이걸 실지를 못했어. 왜 그랬을까?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싫어? 대포가 쏠 때 어떻게 되지? 흔들리지. 그 반작용으로 대포가 이렇게 쏘면은 반작용으로 인해가지고 탁 뒤까지 물러나지. 반작용으로. 그것 때문에 배가 부서진단 말이야. 배가 부서지거나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해가지고 배가 스스로 난파가 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배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이 된 거야, 점점. 이러면서 배 자체에서도 그러한 무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중해처럼 되게 근거리 교역만 할 만한 근거리 교역에 적당한 배만
주로 건축이 됐는데, 이제는 대서양이나 뭐 여기 보면은 지도 보면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지고 필리핀까지 갈 수 있는 장기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들도 축조가 될 수 있게 된 거야.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바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져. 이 대표적인 이 신항로 개척을 나선 그 선구자적인 나라들이 바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야. 이 세 사람 다 여기 특징이 있어. 바스코다가마는 희망봉을 따라서 인도로 갈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한 거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 오늘날의 여기가 쿠바라고 해야 되나? 쿠바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에 쿠바를 발견했고, 마젤란은 그냥 세계 일주를 했고, 아예 필리핀까지, 아프리카, 필리핀까지 돌아서, 그리고 밑에 그 남미까지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고. 이 세 사람의 특징 꼭 알아둬야 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가 언제야? 몇 년도야? 1492년. 조선 건국은? 내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1392년. 조선 건국 1392년, 아메리카 대륙 1492년, 조선 건국 200주년 해가지고 임진왜란 발생한 거 1592년. 그 옷도 있어.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1492 마일즈라고 이게 옷이 있어. 1492라고. 그게 아마 그런 거 생각한 것 같아. 신항로 개척이 처음에 이루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바로 경제적인 이유가 커. 유럽만큼 향신료나 비단을 수요로 하지 않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귀중한 유럽에 필요한 자원들을 싸게 사들여가지고 유럽 내부에다, 유럽 본국에다가 비싸게 파는 거야. 조금 그전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차액이 남아야 자기네들도 장사를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더 자원을 자기네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 동기에서 시작된 게 바로 신항로 개척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전에는 무역의 중심지가 그래서 지중해밖에 없었어. 얘네들은 왜냐면 유럽 내부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서양도 발견하고 인도도 발견하고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서 원료를 얻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향신료나 비단이나 아니면 금, 은 같은 게 점차 유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은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가 막 후추 100g을 10,000원에 판다고 하는데 그 지중해에서 사온 거는 훨씬 더 얘네들은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금과 은을. 왜냐면 걔네들은 총이나 칼도 없는 원주민인데 유럽인들은 총이나 칼 가지고 얘네 위협을 하면은 걔네들이 당연히 내놓겠지. 뭐 그렇게 내놓진 않았지만 아무튼 금과 은을 얘는 손쉽게 얻어가지고 대서양 쪽에서 얻어온 거는 500원에 판단 말이야. 5,000원에 판단 말이야. 그럼 어디 걸 사겠어 사람들이 다? 5,000원짜리 사겠지. 그 5,000원짜리 사면서 점차 지중해 무역보다는 대서양 무역으로 중심지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의 힘이 점차 약화돼. 왜냐면 경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쯤 가면은 오스만 제국이 거의 멸망하지, 그때는. 그래서 무역이 유럽하고 아메리카랑 아프리카의 삼각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뭘 얻냐면은 바로 뭐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걸 얻어. 금이나 은,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원료가 풍부하잖아, 그치? 옛날에 샌프란시스코가 뭘로 유명했어? 금으로, 골드러시인가? 어, 골드러시로 되게 유명했어. 그냥 계곡 같은 데 가면은 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갔었단 말이야. 그럴 만큼 그쪽에는 은을 비롯한 여러 원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걸 얻어오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뭘 얻어오겠어? 노동력을 얻어와. 흑인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려가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거야.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유럽인들은 뭘 하겠어? 그 노예들을 부리면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기서 얻은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을 유럽에다 싸게 파는 거지. 그러면서 상gang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금과 은이 많아지면서 생각해보자. 국가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 지폐 같은 걸 많이 찍어내.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지. 그러면 물가는 비싸져, 싸져? 응? 아니지, 비싸지지. 왜냐면은 이전에 10,000원 하던 선풍기는 더 이상 이전에 10,000원이라는 지폐는 점점 더 10,000원이라는 지폐가 많아지면서 10,000원의 값을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그 10,000원을 이전에 10,000원짜리의 지폐 하나만 받았는데 어떤 상품에 대한 대가를 10,000원짜리 하나만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가지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20,000원, 30,000원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물건의 물가가 점점 더 비싸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가격 혁명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야,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비슷해, 이게. 들어봤어, 인플레이션? 응. 아무튼, 잠시만. 주말에는 뭐해, 영주야? 공부? 시험 공부? 요새는 학교에서 뭐 다른 대외 활동 같은 거 안 해? 대회는 이제 올해는 다 끝났어요. 내년에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준비해야겠네. 네. 고등학교 어디 갈지 생각은 해놨어? 아직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요새 거기도 많이 춥지? 네. 여기도 많이 추워. 선생님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말했나? 오토바이 타고 다녀. 되게 많이 추워. 진짜 미칠 것 같아. 근데 자꾸 왜 타는지 알아? 왜요? 이걸 타다가 버스를 타면 너무 느려. 학교까지 가는데 10분이면 되는데 버스를 타면 40분이 걸린단 말이야. 왜냐면 버스는 기다려야 되고 걸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 책 끝나면
그 역사 다음 학기 하지. 다음 학년에 3학년 때. 헷갈려. 음. 네가 중2지 지금 중2지. 네. 나머지 부분 나가면은 네.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네. 상공업이라는 건 뭐야? 물품을 만들고 그걸 거래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지. 네. 그러면서 돈이 많이 다뤄질 거 아니야. 네. 돈이 그전에는 뭐 1,0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다뤄졌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이제 그쪽으로 더 이상이 아니라 이제는 억, 10억, 1,000억 이런 단위로 다뤄지는 거야. 돈이 많이 다뤄지면서 그 돈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도 생기는 게 바로 뭐 오늘날의 은행하고 비슷한 거야. 금융업이라는 거는 이런 돈을 관리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이때 뭐 신항로 개척을 하고 뭐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원료를 얻어온다고 했잖아. 아무리 뭐 항해술이 발달을 했어도 오늘날에도 태풍이 심하면은 배가 전복이 되는데 오늘날처럼 기술이 좋아도 전복이 되는데 이때는 나무로 만든단 말이야. 배를. 그러니까 충분히 침몰할 수 있고 그 배에 투자한 사람들 충분히 뭐 돈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만약 내가 현대에서 출항한 배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배가 침몰을 했어. 그럼 내가 그 돈을 그냥 잃어야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보험이란 말이야. 보험. 이 배가 침몰했을 경우에도 당신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한다는 그런 보험이야. 이게 바로 보험과 같은 금융업, 그리고 뭐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 대부업 이런 것도 발전을 하면서 상업혁명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전처럼 땅을 가진 영주가 더 이상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땅이 없어도 물건만으로도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를 하는 그러한 상인들이 주축이 되는 시민층들이 성장을 하고 바로 주식회사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야. 오늘날에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에 보이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용어들이 바로 이때 다 등장을 하는 거야. 반대로 근데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사회는 되게 암울했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피부색도 다르고 보면은 유럽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고 비교적 과학도 많이 발달을 했고 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남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되게 원시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들을 교화해줘야 되는데 이들을 오히려 막대하게 시작하는 거야. 플랜테이션 농업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가혹한 24시간 중에 한 18시간을 노동을 시킨다든가 그 땡볕 아래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아프겠지. 그리고 이쪽 지역은 다들 덥잖아. 더우니까 질병 같은 게 되게 빨리 퍼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 내부에서도 여러 문명이 존재를 하고 여러 왕국들이 존재를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유럽인들이 전염병 콜레라 같은 것들이 전염이 되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줄어. 10명 중 9명이 죽는 거야. 거의. 그렇게 되면서 멸망을 하고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데려와야겠지. 그래서 일을 잘하는 흑인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흑인들 보면 달리기도 엄청 잘하고 운동 잘하잖아. 다들 힘도 좋고. 그거를 이 당시에는 노예무역으로 쓰기 시작했지. 이때 노예무역 어떻게 해서 얘네를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돼. 요만한 배가 있으면은 최대한 노예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잖아. 한 명이라도 더. 그래야 배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누우는 곳에다가 판자를 대.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흑인 애들을 눕게 해. 이런 식으로 층층이 밀집하게 그 흑인 노예들을 실은 다음에 이동을 한 거지. 근데 이 당시에 배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리겠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은 어떻겠어? 죽지. 산소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산소가 통한다 해도 얘네들도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붙어있으면 엄청 더울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소변 대변도 못 보니까 거기서 해결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신학로 개척을 주도한 세력들이 바로 왕이야. 바로 왕. 왜냐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국가가 강할 수가 있거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 이명박 대통령 뽑은 이유가 경제 대통령이라서. 오늘 막 대통령 선거 하는 거 알고 있지? 그거에 있어서도 막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 그만큼 한 국가에 있어서 경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로 개척으로 이어졌다고. 왕은 당시 지방에 있는 영주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군사력이 필요했어. 근데 군사력을 유지를 하려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옷을 입힐 갑옷이 필요했고, 창이 필요했고, 말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돈을 거두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되고,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일환으로 세금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한테 그 국가를 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신학로 개척을 했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그럼 그 세금을 관리하고 거둘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그렇기 위해서 그러한 관료들이 새로 생겨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랑 상비군이 발달을 하게 되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중상주의야. 중상주의. 여기서 중이 뭐냐면은 중상주의의 중이 중요할 중이야. 상업을 중시한다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를 사는 것을 억제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만 한다는 거다. 이때는. 그리고 이런 것만으로도 자기가 무조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 뭔가 사람들한테 사상적으로 각인시킬 게 필요한 게 바로 왕권 신수설이야. 자신의 왕은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사상인데, 바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항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바로 이거의 대표적인 이게 바로 절대왕정인데, 절대왕정은 그냥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프로이센 이렇게 알아두기만 하면 돼. 누가 누구인지. 특히 중요한 게 프랑스, 영국, 이 두 나라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 당시에 17세기, 18세기에
여러 문화나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혹시, 유럽은 못 가봤지? 네. 선생님은 유럽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 이거 멘토링 하잖아. 이런 거 멘토링 하면서 돈 좀 모아가지고, 유럽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 프랑스나, 유럽의 사진 같은 거 많이 봤어? 뭐, 베르사유 궁전이나, 뭐, 알프스 산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멋있어.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곳 같아. 알프스 소녀 하이디 알아?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보면 되게 아름답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이 시대에 나온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 뭐 서울 같은 데 가면은 빌딩들이 엄청 많지 무슨 전통적인 가옥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잖아. 근데 프랑스나 영국 같이 이런 유럽에서는 옛날에 자기네들이 지었던 건물 같은 거를 거의 부수질 않고 뭐 자리 남는 곳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세우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옛날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공존하는 도시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그래서 너 나중에 찾아볼 기회가 있거나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봐봐. 그 건물들이 되게 멋있어. 우리나라는 건물 같은 걸 되게 빨리 짓잖아. 두세 달이면 거의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유럽 같은 데나 다른 나라들은 건물을 그렇게 빨리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그렇게 빨리 삭거나 뭐 무너지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건물을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또 과학이 매우 발달이 됐는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야? 중력을, 지구는 중력을 가지고 그 어떤 전체는 음, 중심. 어떤 넌센스 문제가 있는데 네. 한번 맞춰봐. 지금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를 말해봐. 하나는 아담과 이브의 그런, 아담과 이브인가? 걔네가 사과 아니라 복숭아 아닌가? 사과예요. 사과야? 아, 사과야? 아무튼 그 사과 첫 번째가 그거. 어? 그냥 성경에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첫 번째 사과가 바로 그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 뉴턴의 사과. 나머지 사과가 하나 뭐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 모르겠어요. 애플. 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계의 사과. 지금까지. 그리고, 뭐, 라부아지에, 뭐, 린네, 이런 종두법도 있고, 제너의 종두법도 있고, 그리고,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이때부터는 이제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그전에는 신의 노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신이 노해서 그렇다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신에 기대지 않고 인간의 사고에 비춰서, 인간이나 자연에 비춰서 그걸 생각하게 돼. 이렇게 베이컨의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낸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합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한다. 칸트의 관념론. 세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책을 직접 읽어보면 엄청 어려워. 특히 칸트의 관념론. 이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가? 칸트가? 그럴 텐데, 자, 헤겔의 관념론이 아무튼 엄청 어려워. 칸트는 아마 영국 사람일 거야. 그리고 계몽사상. 인간의 이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아직도 중동 같은 데는 여자가 뭐 얼굴을 드러내고 뭐 남자와 대놓고 연애를 하면은 뭐 돌을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네. 뭐 여자가 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여자가 돌을 맞고 심지어는 그 여자를 사형도 하기도 하잖아. 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을 그 전에 유럽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 전에도 존재했던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없애자는 그런 게 바로 계몽사상이야. 인간을 깨우쳐준다는 거야, 바로 계몽사상은. 인간을 깨우쳐서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올바르게 오늘날에 가장 가까운 거야, 바로 이게. 이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은 뭐냐면은 오늘날에 대통령제도 있지.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제도가 있는데 대통령제도에 영향을 가장 끼친 게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이야. 그리고 루소의 인민주권설. 그전에는 왕이 다 중심이었단 말이야. 왕이 중심이어가지고 뭐 세금을 얼마나 거두건 뭐 어떤 지역에 누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인민에게도 주권이 있어서 함부로 인민에게 동의를 얻고서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서 왕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런 게 바로 인민주권설이야. 만약에 왕이 인민에 대해서 되게 못해주는 거야. 뭐 세금을 많이 거두거나 노역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뭐 나라가 인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은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바꿔도 된다는 내용이 바로 루소의 인민주권설이야. 이거랑 관련된 게 로크의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은 미국의 독립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쳐. 특히나 프랑스 혁명. 프랑스 왕인 루이 16세가 인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 이때 프랑스에는 제3신분이라고 해서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그냥 평민들이었는데 1신분, 2신분의 수는 1%도 안 됐어. 1%도 안 됐는데 그들이 쓰는 돈이나 그들에게 지급되는 혜택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3신분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것을 바꾼 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야. 밑에 나오는 로크의 사회계약론 한번 읽어봐. 이거 읽어보고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가 계약을 맺는다는 거야. 계약을 맺어서 국가는 그 개인을 보호해주고 개인은 정부에게 자신을 지켜줄 권리나 뭐 그리고 자신에게 뭐 세금을 거둘 권리 뭐 이러한 권리들 일부를 양도를 하는 거야. 그러나 정부가 그 인민의 그 생존권까지 침해를 하면은 인민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사회계약론이야. 우리 막 그 집 같은 거 살 때 계약 쓰잖아. 계약서. 바로 인민과 주권도 서로 정부가 세워지고 인민이 만들어질 때 쓰는 계약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로크는. 네, 이 책을 다 했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역사 하로 해야 되나? 잠시만 뭐지? 방학 때 되면은 시간 언제쯤 돼, 영주야? 어, 오후쯤에 잘 것 같아요. 뭐 요일 상관없고? 네, 안 오죠. 요일은 별로 상관없고. 너네 한국사 혹시 안 배우지? 한국사요? 한국사만 따로. 네, 그거 다 역사에 포함될까요? 그럼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건가 보네. 그치.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겠어? 네.
아, 자신 있어? 아니요. 왜? 이렇게. 지난 시험에 네가 잘 못 봤다고 했지, 그 중간고사 거. 이번에 100점 반에서 1등 할 수 있겠어? 반에서요. 어, 해보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간고사 때는 몇 등 했었어? 반에서 3등하고요. 전교에서 11등 했어요. 아, 니네 반이 좀 잘하는 건가 보네. 네, 이번에 3등인가 했어요. 전교에서? 너네 반이? 되게 잘한다. 이번에만 잘했어요. 잘하면은 선생님들이 뭐 사줄 텐데, 담임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 그런 거 없어요. 음, 그래서 뭐 환경보호학급이라서 뭐 그런 데서 나온 돈은 음, 그래도 뭐 시험 끝나거나 그럴 때 뭐 사먹고 막 그래요. 음. 그런 반 학급비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치? 네, 학급비 나오면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될 텐데, 거의 연말에 그런 거 많이 쓸 텐데, 그치? 네. 크리스마스 때는 학교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마 갈걸요? 가게 될 것 같아요. 가서 뭐 해? 가서 막 발표회 같은 거 할걸요. 무슨 발표? 뭐 청년부, 유아부 뭐 이런 거? 네. 아, 이번에 좀 안 좋네, 크리스마스. 왜? 그러니까 달력 보니까요. 어. 14일 날이 월요일이고요. 아, 맞아. 안 가는 줄 알고요. 봤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학생 회장 선거한대요. 회장 선거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25일 날 성탄절 쉬고 전 그다음에 방학이 언제지? 저희 12월 31일. 아, 수행에는 한 19일쯤에 방학을 하거든. 19일쯤에 방학을 해가지고 당연히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졸업을 하고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우리가 언제 방학을 했는지. 중3 때 되면은 기말고사 되게 빨리 끝나. 알지? 네. 기말고사 빨리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막 놀고 막 그러는 거. 네. 그때도 시간 많으니까 책 많이 읽어? 네. 무슨 책? 네. 무슨 책 많이 읽어? 저요. 막 판타지 소설이나 그런 것도 좋지. 소설이나 인생의 것. 인생에 관한 거? 네. 뭐, 어떤 책인데? 뭐 누가 했지? 소중한 사람 이야기. 아, 그런 거? 그런 거 좋지. 넌 누가 최고 기억에 남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요. 어, 김동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계세요. 어, 지금 서울 강남에서 어디 학원에서 강사하고 계시는데 음,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했대요. 아, 평균이 99점 얼마 했을 4년 동안 그렇게 평균 나오셨대요. 어, 목사하면서 강의도 하는 거야? 네. 그분이 왜 존경스러워? 목사, 목사님이면 음, 조금 교회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음, 목사도 하면서 다른 사람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도 하면 되지. 너는 대학교에서 강의해. 대학교에서 뭐 정식적으로 교수는 아니더라도 뭐 교양 강좌나
뭐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대학원까지 가거나 대학원까지 가서 석사, 박사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용돈 버는 거지.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봐야겠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보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그럼 이거 역사 하 선생님 한번 책 보고 너한테 문자 해줄게. 알겠지?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 네. 어. 네. 안녕히 계세요. 음.